김태현 회장님, 그러면 제 옆에 쓰시겠어요? 발언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성희 부회장님, 이쪽에 서서 저랑 자리 바꿔가면서 이러니까 그쪽에서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앞쪽으로 나가셔도 돼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저는 이제 묻지마 재생에너지 인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지열협회 김태현 회장님, 대한설비융합협회 이성희 부회장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기술인회 김종국 회장님,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문종수 본부장님, 한국기계설비기술학회 박상욱 이사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박정석 상무님, 주식회사 312N이 윤영삼 대표님,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이종호 전무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묻지마 재생에너지 인정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성능 기준과 검증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왜 재생에너지 인정부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열 히트펌프는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고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다량의 전력 소모가 필요합니다.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를 크게 늘리는 설비 보급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탄소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일단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2026년 올해에 145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2035년까지 350만 대를 보급한다는 정량 목표부터 제시했습니다. 정책의 기본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기준과 검증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목표와 지원책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순서 아닙니까? 업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는 1,800건 이상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아마 기후부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 관계자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기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시절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된 지금 정부는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이 본인이 낸 법안을 정부와 민주당이 한몸처럼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정책 추진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생에너지 인정과 재정 지원 모두 전제 조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능 요건을 포함해 기준을 먼저 논의하는 토론회를 기자회견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소 중립은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하나 늘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재생에너지 인정과 보급 확대를 중단하고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먼저 촉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현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국지열협회 회장 김태원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적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의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이 재생에너지 개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산업 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제 조건 없는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석 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가동될 수 없으며 탄소 저감 효과와 화석 에너지 대체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를 제한 없이 재생에너지 분류하는 것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설비를 혼동하는 명백한 정책 왜곡입니다. 재생에너지 제도는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를 무제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며 국제 기준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는 편입 시도 초기에는 공기열 히트펌프가 막대한 탈산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64만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재생에너지 정의와 통계는 반드시 국제 기준과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야 하며 산업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실증 검증과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64만 기계설비산업 종사자는 재생에너지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에너지 전환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설비융합협회 이성희 부회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64만 기계설비인 여러분께 침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 및 사실상 의무화를 포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입법이 충분한 기술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기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졸속 행정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술 선택의 자유와 시장 경쟁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지역의 특성, 건물의 용도, 에너지 수급 여건에 따라 최적의 여러 기술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특정 기술을 법에서 우대하고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기술 중립성과 공정 경쟁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강제가 아닌 선택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열, 지역 난방, 고효율 가스보일러,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여러 현실적 대안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단일 기술 중심을 입법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과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무조건 재생에너지 편입과 편향적 지원을 포함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술 중립성과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기후, 전력,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실증 연구와 공개 검증을 선행하라. 시민,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국민 부담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소개를 먼저 하시죠. 소개를 어느 분이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이전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단체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조태임 회장님, 부회장님으로 계신 우리 조현행 회장님,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속이면서 건강소비자연대 대표로 계신 회장님으로 계신 거기 강영수 회장님,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영구님 인사드리십시오. 예. 김현식님, 그리고 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를 맡고 있는 정기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우리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통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통신 주권 회복을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형 5G SA 도입으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 3만 원대 이하로 통신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저는 AI 클라우드형 5G SA 도입으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여 국민들의 통신 주권을 회복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통신 인프라 구축을 촉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재 대부분 5G 요금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설비 의존형 5G 난 SA 통신 서비스로 인해서 5G SA를 이미 도입한 세계 3대 통신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비싸고 느리고 때로는 통신이 끊기기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통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통신 혁신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 통신 표준 인프라로 AI 클라우드형 5G SA 구축 및 6G 신속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미, 일, 중처럼 5G 본연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5G SA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고 6G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의 핵심 모델인 AI 클라우드형 5G SA 도입이 시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초저지연과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형 5G 도입으로 빠르고 끊김없는 통신 환경이 구축되어야 로봇,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피지컬 AI, UAM 등이 현실에서 오작동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AI 시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대한민국이 3대 AI 강국이 실현되려면 단순히 망을 까는 것을 넘어서 AI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결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3만 원대 이하 데이터 통신비 무제한 요금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클라우드형 5G SA 도입으로 기존의 설비 의존형 5G 난 SA가 가지는 한계인 기지국 설치 등 운영 비용으로 인한 고가 요금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5G SA를 이미 도입한 일본처럼 3만 원대 이하 요금으로 데이터 걱정 없이 통신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통신은 공공재로서 필수 서비스입니다.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낮추는 통신 혁신이 이제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앞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5G, AI 클라우드형 5G SA 인프라 구축으로 6G 시대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조태임 회장께서 성명서를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통신사들이 숨겨온 기술적 나태함과 비용 전가 행태를 고발하고 국민의 통신 주권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은 3만 원대인데 왜 한국은 8만 원대입니까? 2026년 1월 현재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은 약 3만 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8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내고도 툭하면 끊기는 5G를 참아내고 있습니다. 왜 같은 5G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비쌉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첨단 클라우드 기술과 저렴한 개방형 기지국 장비로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통신 3사는 값비싼 외산 장비 위주의 구축 방식을 고집해서 그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비싼 통신 요금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또 전현희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3대 통신 혁신 요구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하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3만 원 이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실시하라. 기존의 고가 요금제 구조를 전면 해체하여 3만 원대 이하로 데이터 걱정 없이 통신을 이용하는 실질적 무제한 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통신은 공공재로서 필수 서비스입니다. 국민 가계 부담을 낮추는 통신 혁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만적 사이비 5G 중단 및 진짜 5G SA로 전환하라. 이제 사이비 5G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진짜 5G인 5G SA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고품질 통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3대 AI 강국이 되도록 진짜 5G인 5G SA 전환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대한민국이 3대 AI 강국이 실현되려면 단순히 망을 까는 것을 넘어서 AI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신 3사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민의 통신 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오늘 국민들과 함께 제안한 3대 요구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실된 기술과 공정한 가격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3만 원대 요금제 도입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기만적인 5G 서비스를 사과하십시오. 지금 당장 진짜 5G인 AI 클라우드형 5G SA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거십시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통신 주권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일본 라쿠텐 모바일 혁신 왜 대한민국 통신사는 못하나, 두 번째 에릭슨, 노키아 등 고가 외산 장비 비용 전가 중단 및 개방형 기지국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술 혁신을 통한 3만 원대 이하 2만 원, 만 원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금제 실현 요구는 실현되는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전현희 의원실은 국가를 대표한지는 모르지만 소비자 권익과 국민이 편리하고 이득이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혐오와 차별, 선동을 구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가 만연화돼 가고 있고 특히 정치적 혐오를 통해서 타국에서 온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모욕을 준다라거나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K컬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이 시기에 혐오와 차별 문화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급하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혐오 차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엄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전에도 내신 바가 있어서 관련 법안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근절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바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안에서부터 멍들게 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혐오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밖에서는 우리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작년 한국의 문화를 담은 K-팝 데몬 헌터스는 5억 뷰와 함께 골든글로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K 콘텐츠는 이제 누가 뭐래도 세계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계인이 우리가 다시 이뤄낸 민주주의와 매력적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안에서는 부끄러운 혐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 현수막을 거리마다 내거는 행위, 조회수와 후원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자극적인 혐오 방송을 반복하는 세력이 판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 수위를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심 한복판에서
그들을 비하하고 쫓아내라는 집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힘없는 약자 집단을 짓밟아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을 국가가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겁한 폭력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에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 법을 혐오선동 방지법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법의 증오 표현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형법을 고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혐오 문제는 이미 위험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제311조의 2 차별조장 선동 조항 신설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법으로 세우겠습니다. 첫째, 차별조장과 선동을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공연하게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하여 모욕, 혐오감, 증오심 등을 표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힘없는 소수자 집단을 향해 집단적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정신적 테러이며 공동체를 산산조각내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대 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 집단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던 비겁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힘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믿음과 공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는 점을 이번 법안으로 분명히 선언하겠습니다. 셋째, 혐오로 이익 보는 세력은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든 돈벌이 수단이든 혐오를 팔아먹는 상습범들은 반드시 뿌리를 뽑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개정안은 상습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혐오로 이득을 취했던 세력은 모두 포함됩니다. 법정형의 절반을 더한 책임을 물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을 권리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폭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혐오가 밥벌이 수단이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것은 기득권과 특권층의 혐오, 폭력, 차별,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너무나 더디게 제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는 법안들은 너무도 쉽게 제정이 되고 옥죄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혐오, 차별은 특정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지를 받으려면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특정 세력을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어 그 반대의 역으로 정치적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 응징 처벌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발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총리실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 피습 사건에 놓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을 2년이 지난 시기에 테러라고 지정하였습니다. 그 테러 지정이 매우 늦었다 하는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테러 지정 이후 어떤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십니다. 옆에는 김지호 당시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 겸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모두 발언을 하고 두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 및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테러 방지법에 들어있는 대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범인은 이제 단순 형사범이 아니라 테러범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범인 관련 정보를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 규명하고 필요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범인을 지원한 조직이 확인된다면 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범인에게 자금이 지원되었다면 그 또한 테러 자금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이처럼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통신 내역, 인터넷 활동까지 모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모든 게시물들은 긴급 삭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되는 테러 선전 선동물, 반복합니다. 테러 선전 선동물에 해당합니다. 이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장은 과감하게 관련 기관에게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은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에 의한 조직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테러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오경미 강서경찰청장, 그리고 얼마 전에 밝혀가 있는 경비교통과장과 정부경찰 등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왜곡 호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은폐하고 증거를 훼손 인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범죄 조직과 국가 권력이 합작으로 이뤄낸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다만 걱정입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관계자였던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지, 국가정보원이 12월 2일 당일 2차례나 강서경찰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온 그 연유가 무엇인지 다 직간접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희는 눈뜨고 확실하게 지켜보며 감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과 김지호 대변인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테러 지정 늦었지만 진실 규명의 시작이다.
국수본 TF는 은폐 조작의 몸통을 밝히는데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어제 정부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이 민주주의를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이자 암살 시도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에 이번 테러 지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테러 사건 수사 TF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제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건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권력과 당시 국정원, 경찰청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물청소와 왜곡 보고서의 뒤에 숨은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 범죄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정치 테러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의 국가기관들은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국정원은 살상용 단검을 커터칼로 왜곡하고 경찰은 손목 정맥이 60%나 잘린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 발표하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폴리스 라인조차 설치 않은 채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훼손하고 국정원 합동조사팀의 접근마저 차단했던 행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원천 봉쇄하려던 파렴치한 법률적 은폐였습니다. 또한 김건희에게 그림을 상납했던 당시 국정원 김상민 법률특보의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수사의 향방을 조작했고 테러범을 실어나른 벤츠 차주가 구구단체 세이브코리아 관계자의 신자였다는 핵심 의혹은 우연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이제 국수본 TF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수사를 넘어 국가기관 내부에 조직적으로 작동했던 은폐와 조작의 손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서영교입니다. 국가수사본부 TF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배우와 조력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입니다. 범인의 변명문 전면 공개와 구구 세력과의 연관성 및 자금 지원 여부 등 그동안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증거인멸과 수사방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현장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보고체계 무력화와 외압 의혹에 대한 규명입니다. 국정원 조사팀을 차단하고 비상식적인 보고 라인은 물론 국정원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김상민 전 특보의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어떤 윗선의 개입으로 기획되었는지 그 몸통과 직권남용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규명해야 합니다.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꼬리 자르기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꼬리 자르기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테러 지정은 종착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수본 TF는 국정원,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가해자의 금융거래, 통신기록, 행적 전반을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TF 구성이 면피용이거나 실무자 몇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테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범죄였습니다. 진실은 물청소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결코 덮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전면 재수사에 즉각 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히 김지호 대변인이 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아마 보신지 아주 초기에 보셨거나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쓰러졌던 현장에 피가 흥건히 고인 자욱입니다. 자욱. 이 자욱을 제가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우산으로 가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우산으로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 가려놨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산으로 가리게 했는지 저는 누군가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있던 요 흔적들은 모두 다 없어졌다고 했죠. 예, 요 흔적들이 그냥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수사 드라마만 봐도 이런 거는 보존되어야 되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화성살인범 잡는데 그 수십 년 된 옷, 그 흔적, 거기서 DNA를 찾아서 화성연쇄살인범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입니다. 수사의 증거. 근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산을 들쳐내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산을 들쳐내고 사진 찍을 때 이들이 감히 저를 막지는 못한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상민이 낸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낸 보고서에 의하면 단순한 열상, 여기가 잠깐 열렸다는 겁니다. 커터칼에 의해서 이런 피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커터칼에 의한 단순한 열상이었다라고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그것을 언론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우산으로 가렸으나 진실이 가려지진 않죠.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를 다 닦은 흔적, 피를 막은 흔적, 이것이 막지 않았다면 엄청난 피가 더 흘렀겠죠. 이렇게 다 막았습니다. 휴지와 수건 등으로 다 막았는데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지 못하게 다 막았어요. 그런데도 피가 이렇게 흥건히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막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피를 흘렸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우산으로 가렸어요. 김지호 대변인이 한 말씀 더 하실 건데요.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도 우산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김지호 대변인이나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 그 우산에 치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발로 밟히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요번에 알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가 좀 보존하려고 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여 찍혀서 밖으로 나갈까 봐 그것을 막았던 흔적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좀 더 이것과 관련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이 피 묻은 와이셔츠를 보시면 시뻘건 혈흔으로 적셔져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출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리실 산하 대탈의 센터에서는 출혈이 소량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고 발송해서 이재명 대표의 테러 암살 시도가 굉장히 부상이 적었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당시에 부산대 외상센터에 이 피 묻은 와이셔츠가 버려졌는데 당시에 부산대 외상센터에서는 수십 명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수십 명의 경찰관이 이 증거 확보를 하지 않고 며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에게 왜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냐, 사건이 벌어졌는데 증거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대 의대에 전화를 하고 의료 폐기물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의료
의료 폐기물을 폐기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있는 위치에 이 와이셔츠가 있다는 걸 경찰관에게 알려줘서 부산 경찰관들이 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초기 대응부터 환자 보호, 환자 구호, 그 다음에 증거물 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과 기관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훼손하고 부실 수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에 대한 어떤 배후 조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대처했던 관계자 모두가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와이셔츠 한번 보시면 피로 얼룩졌습니다. 흉기가 관통을 하는데 와이셔츠의 요 깃 부분으로 관통한 겁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흉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그냥 와이셔츠를 거치지 않았으면 바로 목이 다 나간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생명을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천우 하늘에서 도와서 이렇게 여기로 관통했는데 이 증거물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에 가 있었고, 폐기물이 근데 뭔 폐기물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료 폐기물인데 저 경남 쪽에 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부산대에서 이 옷을 환자복으로 바꿔 입는데 이 폐기물은 부산대에 있지 않고요, 경남으로 벌써 이송돼서 그쪽 폐기물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변에 있는 증거들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이 칼도 마찬가지고 이런 증거도 전부 다 없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개입된 자는 김상민이죠. 김건희가 그렇게 공천을 주려고 했던 김상민 검사는 국정원 특보였죠. 국정원 특보 김상민과 김건희는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국정원 위에 보고를 하고 테러가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 보고를 받은 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경찰들은 왜 이런 증거들을 방치하고 폐기시키려고 했는지 등 관련해서 전부 다 수사해야 되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김진성 계좌부터 김진성이 누구를 만났는지부터 전부 다 철저히 다 수사해야 되고, 김진성 부동산에서 칼 연습한 그 증거 현장도 보존되어야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수사해서 꼭 그 배우를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잠시 기다렸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오늘은 현안 관련된 3가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두구육 시즌2 이준석 대표 또 개혁 걸고 내란 팔려는 겁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공동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페이스북에는 천하람의 예리함과 장동혁의 묵직함이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투쟁의 2가지 방식이라고 자평하며
두 당의 공조를 애타게 강조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떳떳한 유일한 보수 정당이라면서 선거가 다가오니 내란 정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다시 개혁 걸고 내란 팔기 장사에 나선 이준석 대표를 보니 마치 양두구육 시즌2를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고작 장동혁 대표가 받은 꽃다발 중 하나가 되는 것이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개혁입니까? 무엇보다 양두구육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몰랐다며 썩은 음식 팔아넘길 생각 말고 한번 선 그었으면 그 선을 지키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 이만 중단하고 연일 불거지고 있는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용하십시오. 양두구육 시즌2를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내란 정당에도 두 번은 안 속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변상금 내라는 서울시는 부당 처분 당장 철회하십시오.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설치로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한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2억 1,672여만 원에 달하는 이 변상금은 당초 서울시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분향소 운영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음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집회 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추모할 권리는 부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는 서울시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던 책임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서울광장 시민분향소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끝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유가족에게 서울시와 법원이 더 이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부당하게 강행한 변상금 처분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고자 기본소득당이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모 공간을 빌미로 유가족들을 반복해서 탄압해온 서울시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꼭 이루어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브리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인천시는 방치 말고 즉각 행정처분 내려야 합니다. 인천 광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장애인 19명에게 수년간 집단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판 도가니라 불릴 만큼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사태를 인지하고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수수방관했으며 상급기관인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조차 누락한 채 조사 결과를 비공개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설 종사자들도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지자체도 모두 공범입니다. 즉각 색동원에 대한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색동원 사건의 참상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색동원의 모든 거주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체 거주인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색동원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테러 암살 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궤변은 민주주의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두고 셀프 헌정, 대통령 성역화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인 테러 암살 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공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 지도자를 향한 계획적 물리적 공격은 단순한 개인 일탈 범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질서와 정치 과정 전반에 공포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테러 암살 미수 행위입니다. 이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의 자의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사건의 성격 규정까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형사 책임 판단과 국가 차원의 테러 규정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주장입니다. 형사 재판은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다루는 절차이고 테러 지정은 범행의 성격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는 별도의 국가적 판단 영역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 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무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내부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누락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안전과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안전이 무너진 사회에서 민생의 안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테러 암살 미수를 개인 일탈 범죄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법치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겨냥한 테러 암살 미수 앞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엄정한 기준 아래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까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암살 미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수석 대변인 손솔입니다.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의 몰락, 내란 부역의 끝은 감옥뿐입니다. 법원이 오늘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공식 인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반헌법적 폭거에 가담한 자들에게 내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닌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사법부의 이름으로 확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은 한덕수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책무가 있었음에도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춰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했고 계엄 선포문, 서명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독려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역부족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곁에서 특권은 누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용인한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로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입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내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1심 선고 결과에서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내란 부역의 끝은 감옥뿐입니다. 끝내 민주주의는 승리합니다. 진보당은 내란 가담자 전원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고 내란 세력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9.19 군사 분야 복원 결정, 즉각 조치로 접경 지역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 분야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실천 조치로 이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접경적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19 합의를 무력화했고 그 이후 접경 지역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평양 무인기 침투까지 접경 지역은 다시 전쟁 위기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포천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도중 오폭 사고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완충지대가 실질적인 안정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9.19 합의 복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접경 지역 일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합의 이후 주한미군은 훈련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같은 논란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해야 합니다. 훈련의 편의성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9.19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조치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접근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접경적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에 약속한 정책인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지은입니다. 대변인 브리핑 2건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여기 출구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출구 전략에 대한 말들이 무성합니다. 단식의 명분은 흐려지고 당내 갈등과 의혹만 깊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양새 있게 자리를 털고 일어설지 고민이 깊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 아닙니다.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버리고 국민이 가리키는 진짜 출구로 당당히 나오십시오. 인사청문회장이 출구입니다. 후보자 검증에 책임을 다할 때 공직 윤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출구입니다. 특정 종교와 정치 세력 간의 야합을 도려내는 성역 없는 수사만이 정교 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민생 입법이 출구입니다. 멈춰선 국회의 시계를 다시 돌려 삶의 벼랑 끝을 보듬을 때 정치는 비로소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출구입니다. 윤허개인을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때 국민의힘은 비로소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정치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찾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대통령의 무인기 도발 엄단 의지를 지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을 두고 북한에 총을 쏜 것이라며 강한 비판과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단호한 경고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인기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날리고 제작한 용의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는 윤석열 정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 출범과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단순 민간인의 일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평화 기조를 무너뜨리고 전국을 흔들기 위해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자행된 기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낡은 색깔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조직적 전쟁 도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굴종적이라 폄훼하며 용의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한 언행 자체가 전쟁 개시 방조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 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정부 허가 없이 북측으로 날리는 무인기는 평화로 가는 길목에 매설된 지뢰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이나 국가기관의 묵인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가짜 보수가 선동하는 불안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입니다.
남탓, 선거용 돈풀기, 반기업 폭주, 북한 눈치, 무능하고 무책임만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은 선거용 포장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특검을 두고 야당이 하기 싫을 것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공천 뇌물 사건과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일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신천지 특검에 동조하는 것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인사가 포함된 통일교 의혹을 신천지로 희석시켜 프레임 전환을 노리려는 저급한 정치 선동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그렇게 원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은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두고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여부 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란 말입니까? 증빙 자료도 없이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결국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을 방송으로 내보내자는 꼼수이며 청문회를 면죄부 수단이자 야당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주문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업, 친노동 폭주를 해놓고 성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대통령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통합광역시에 20조 원이니 40조 원이니 지원을 운운했습니다. 이것이 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결국 세금으로 표를 사는 선심성 지방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의 노골적 선언입니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시즌2 그 이상입니다.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 인상만 예고하며 집값을 세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 메시지는 수도권에 살지 말라,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사라는 무책임한 훈계였습니다. 환율도 가관입니다.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사실상 무대책을 자인한 것입니다. 달러 내놓으라며 기업들을 불러 압박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도 대책 없다, 환율도 대책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이게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불안만 가속화시킬 뿐이며 정교한 대책으로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절망만 안기는 무책임한 유체이탈 국정 운영의 민낯입니다.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을 쥐어짜며 환율 안정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혁파 등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현금 살포부터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카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조금과 선심성 정책을 가감히 정리하지 않는 한 어떤 물가 대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을 말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꺼냈지만 9.19를 먼저 박살낸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책임은 흐리고 우리만 복원을 외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생산 중단, ICM 개발 중단, 핵 수출 포기를 하면 보상하며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CBM을 중단하든 핵을 수출하지 않든 우리는 결국 핵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핵 낙관론을 설파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현실 인식조차 없이 낭만적 해석을 늘어놓으니 국민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결국 강성 지지층, 개딸 한정에 불과하며 국민 통합은 없고 오로지 권력 연장과 반탁만 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부동산과 환율 문제에는 어쩌라고요 식 남탓만 늘어놓고 선거용 돈풀기, 반기업 폭주, 북한에 대한 굴종, 무능과 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입니다. 국가 1호 테러라는 이름의 성역화, 민생 외면한 낯뜨거운 셀프 헌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의결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셀프 헌정이자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입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 대표였던 개인에 대한 피습을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 해석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테러라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역시 테러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K민주주의입니까? 자신들이 피해자인 사건을 스스로 국가 1호로 공인하고 재수사를 지시하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가잉 충성을 연상케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이미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법적 단죄가 끝난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테러로 재규정한 의도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자신들이 줄곧 주장해온 배우설을 공식화하고 부실 수사 프레임을 내세워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진 시기에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이미 종결된 사건에 국가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전담 TF를 구성해야 할 곳은 대통령의 과거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서민의 식탁과 골목 상권입니다. 지금은 냉엄한 국제경제 속에서 우리 기업이 활로를 찾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와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성역화를 위한 답정너식 하명 수사를 멈추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대통령 지키기에만 매몰될 때 그 끝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친민노총 이재명 정부의 노동자 일자리 박살내는 입법 폭주를 규탄합니다. 친민노총 이재명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물론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캐리, 대리운전 기사까지 870만 명을
분쟁이 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 전후 입법 완료라는 속도전까지 공언했습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 노동 시장은 직종별, 계약별로 행태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일단 근로자로 낙인 찍고 기업이 소송으로 증명하라며 노동시장을 분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 프리랜서조차 업무가 끝나 계약을 종료하려는 순간 근로자 주장 한마디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사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이 최저임금 급속 인상 때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분쟁 폭증, 비용 급증, 채용 축소, 외주 중단, 자동화 가속입니다. 결국 피해는 보호 대상인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더 황당한 것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우리 입법과 유사한 수준의 선례는 찾기 힘들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사 선례가 없다면서 왜 속도전입니까? 결국 이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선 때 진 빚을 갚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구걸하기 위한 졸속 노동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의심만 커질 뿐입니다. 게다가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노조 수천 곳이 갈등에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교섭 창구를 무수히 쪼갤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원청은 무한 교섭에 갇히고 현장은 타협이 아니라 충돌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근로자 추정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직종별 영향평가와 고용 위축, 분쟁 폭증 등 부작용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십시오.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무력화하는 주관적 기준으로 경제를 망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계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만드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갈등과 일자리 파괴 제도일 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1월 21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입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합니다.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가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몰랐다, 반대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 절차를 조롱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입니다.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수십 년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의 최후가 보여준 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권력 앞에 엎드린 비굴한 자기 보신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입니다.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했습니다. 한덕수 호텔에서 식당에서 일상을 향유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고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재판부는 즉각 법정 구속으로 사법정의를 증명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법사위에서 활동 속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정재욱이죠. 법원 영장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장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판사가 이 한덕수의 영장,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장 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수원에 있던 3인방 영장 판사를 영장 전담 재판부로 앉히고 수없이 많은 구속영장들이 기각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내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진관 판사의 판결로 내란이 확실하게 선고되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회 입장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 징역 23년과 법정 구속,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서영교가 여러 번에 걸쳐 기자회견하고 법사위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덕수 영장 기각, 온 세상의 CCTV에 한덕수가 웃으며 문건을 돌리는 모양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는 한덕수의 징역 23년 법정 구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 앞에 예외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법부는 12.3 내란 세력에 대한 첫 단죄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특검 구형을 상회하는 파격적인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사법부는 오늘 판결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었다는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에 대한 첫 단죄입니다.
한덕수 입으로는 막지 못한 책임을 운운하며 동정을 구하고 실제로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문건을 직접 돌리며 실행을 도운 한덕수의 이중성을 법정이 정면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동안 불구속이라는 면죄부 뒤에 숨어 호텔 식당을 누비며 반성 없는 안온한 일상을 즐기던 한덕수의 기만적인 연극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사법정의의 칼날 앞에 그 어떤 권력자도 예외일 수 없음을 오늘 판결이 증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과 그 핵심 공범들에게 내릴 사법적 심판의 신호탄입니다. 한덕수가 향한 과목은 이제 모든 윤석열 내란 카르텔 세력이 가야 할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저 서영교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모든 내란범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 서영교입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입니다.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024년 12월 6일 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 라며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지자체장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책임 총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 지자체장들은 한덕수 책임 총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 그렇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광역자치단체장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덕수는 주요 임무 종사자였고 오늘 2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위헌하고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검거하고 압수수색하려 해 형법상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진관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추정 세력 한독수 등은 내란에 해당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이른바 친위 쿠데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시간짜리 내란이 아니라 그 내란은 진행되었고 그것은 국민이 막았다라고 판단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고 친위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이 한덕수는 윤석열과 같이 친위 쿠데타를 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세훈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 친위 쿠데타에 어떤 입장이었는가? 윤석열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덕수에게 책임 총리를 맡기자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던 자입니다. 이번 종합특검에 광역단체들이 어떻게 내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오세훈 등 어떻게 이 불법 비상계엄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왜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는지, 왜 책임 총리에게 내각을 맡기자고 했었는지 모두 수사 대상임을 여러분께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제 몇 번의 재판 선고로 윤석열은 내란이 확정되었습니다.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테러가 개인에 대한 것을 테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테러의 규정은 바로 이겁니다. 종교, 정치, 사상 등을 이유로 종교, 정치, 사상 등의 목적을 위해 흉기 등을 가지고 개인, 단체, 국가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테러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테러에 대한 기본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김진성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은 테러입니다. 다시 한번 테러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사상,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흉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다 테러에 해당합니다. 목적이 뚜렷할 때 테러에 해당합니다. 김진석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테러이고 당연히 2년 만에 테러로 지정된 것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철저히 그 배후를 수사하고 살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테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국민의힘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내란 동조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판결은 특히 12.3 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12.3 내란은 기존 판례인 전두환 사건과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는 지적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내란 속의 윤석열을 따라다니며 비굴하고 간교한 잔꾀로 국민을 기만해왔습니다. 결국 징역도 윤석열을 따라가게 됐으니 이는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23년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어떤 형을 받아야 마땅한가입니다. 법원은 12.3 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으니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도 마땅하고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2.3 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12.3 내란의 모든 책임자가 엄정하게 처벌받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현희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날씨가 매우 추운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장 대표님 당식에 대한 논평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 단식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결자 해지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단식에 침묵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적절한 출구 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야당 대표가 2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갈 때 국민의힘 인사 어느 누구도 위로와 대화의 차원에서 현장을 찾지 않았었던 사실을 짚어주고 싶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단식의 출구를 민주당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천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이런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은 단식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이를 인정할 용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 멈출 줄 아는 결단이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오라가라, 관심을 보여달라 하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하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행태, 이런 것은 당당하지 못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관심 호소가 아니라 책임이며 회피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김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논평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중언부언 만당급 발언을 단장 취의로 되돌려 드립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중언부언 만당극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는 내용으로 반박하지 못하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단장 취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시장이 정부에 덤비지 말라는 뜻이며 이는 전체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발언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왜곡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의 효율과 역동성은 존중하되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상식적인 균형의 표현입니다. 이를 두고 전체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입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며 일국의 미래를 짊어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환율이 국제금융 환경과 복합적으로 연동된 사안이며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무대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송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떤 정책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조롱과 낙인으로 쏘난만 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정을 대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말의 일부를 잘라서 왜곡하고 위기론을 부추겨 정치, 조롱과 낙인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언어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책임 정치로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 국정 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